2004년 8월 1일 저녁, 서울 도심의 한 커피숍 바닥이 피로 물들었습니다. 폭행 혐의를 받는 피의자 이항만을 검거하려던 강력반 형사 2명이 흉기에 찔려 쓰러진 겁니다. 경찰이 다가가 신분증을 내밀자 이항만은 품에 숨겨둔 흉기를 꺼내 순식간에 경찰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다른 경찰에게도 흉기를 휘둘렀고 2명의 경찰을 살해한 후 도주했습니다. 다음 날 전국엔 그의 공개 수배령이 내려졌고 현상금 5천만 원이 걸렸습니다. 왜 경찰은 그에게 무방비 상태로 당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도망간 그는 결국 어떻게 붙잡혔을까요? 오늘 사건연구소는 경찰관 2명을 살해한 이항만 사건을 되짚어봅니다. 자, 2004년에 있었던 정말 충격적, 지금으로부터 18년 전 사건인데, 저는 이때 기억이 납니다. 당시 정말 이 순직한 2명의 동료 경찰관들을 이 추도식에서 이 많은 경찰관들이 막 눈물을 멈추지 못했던 그런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 일단 시작을 해보죠. 자, 폭행 혐의 피의자가 경찰관을 살해한, 2명을 살해한 살인범이 됐는데, 자, 일단 폭행 혐의를 받았던 이유부터 좀 따져볼까요? 네, 2004년 여름 서울 은평구의 한 모텔에서 이항만은 헤어지자고 하는 애인 이 씨를 구타했고 이 씨의 신고를 받은 서부경찰서 강력반 형사 3명이 이항만을 검거하기 위해 출동했습니다. 경찰은 이항만을 유인하기 위해서 전 애인인 이 씨에게 이항만과 사건 당일 밤 9시에 노고산동의 한 카페에서 만나자는 약속을 잡도록 했는데요. 검거 후에 나온 보도에 따르면 이항만은 자신이 성폭행범이 아니라면서 그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했는데 배신당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 이항만은 경찰에게 흉기를 휘두른 거죠? 왜? 그 부분은 저희도 굉장히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보면 더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그 여자친구를 통해서 이항만이를 카페로 이제 유인을 해서 예. 한 9시 25분쯤에 이항만이 카페로 들어왔고 그때 이제 심경사가 신분증을 꺼내면서 우리 다 아는 그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겁니다. 예.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순간에 갑자기 이유는 모르겠지만 품속에서 흉기를 꺼내 들어서 그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던 심경사의 심장 쪽을 찔렀고요. 그 이후에도 이제 몇 차례 또 옆구리 같은 데를 찌르고 그 쓰러지는 심경사를 붙잡는 또 그 옆에 있던 이순경의 등도 찔렀습니다. 마지막까지 이순경은 이항만의 다리를 부여잡으면서 어떻게든 제압을 시도했습니다만 이항만은 이순경도 계속 흉기로 수차례 찔렸고요. 안타깝게도 과다출혈로 이순경도 사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순경이 카페 한 사람들에게 119에 신고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이항만을 제압하는 데 좀 도와달라고 했습니다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칼을 꺼내서 뭐 흉기를 가지고 이렇게 찌르고 위협하는 이항만을 보고 다른 손님들이 선뜻 도와주기가 좀 그렇죠.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네. 이순경이 쓰러지자 이항만은 그 현장을 떴습니다. 자, 일단 당장 딱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 총은 그리고 또 방검복은 이런 생각 안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지금 저는 이런 비슷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공권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왜 조금만 과하다 싶으면 경찰이 과잉 진압했다고 또 굉장히 비탄하는 여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거에 또 그런 좋지 않은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사건을 준비한 이유도 예. 요즘 그런 이슈가 있어서. 그러니까 예. 처음에 아까 그 중학생이 뭐 난동 부리는 것도 예, 예. 소극적인 대응이라고 비난하는 여론도 있지만 경찰분들은 또 거기서 조금만 강하게 진압하면 왜 애를 그렇게 뭐 강하게 진압하는 이런 비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날도 수갑 포승줄 3단봉 가지고 간 거예요. 그리고 장소가 공개된 카페였잖아요. 예. 설마 거기서 또 사건이 무슨 살인 사건도 아니고 애인이었던 사람에게 과한 폭력을 행사한 거니까 그런 식으로 흉기를 휘두르고 예측을 못했던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경찰관 분들이 무기를 쓸 수 있는 규정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타인의 생명 신체의 급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른 수단을 쓸 여유가 없다라고 생각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이런 강력한 그 도구를 쓸 수 있다고 하는데 갑자기 앉아있다가 흉기 휘두르는데 잠깐만 생명 신체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상당한 상황이네. 이거 안 맞아요. 지금 너무 경찰관분들에게 가혹한 지금 지침이 내려져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진짜 방금 양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오 교수님도 생각도 뭐 여기 계신 분들 다 마찬가지시겠지만 정말 그 무턱대고 아유 과잉 진압이다 이런 얘기 저희는 하지 않고 있었고 앞으로도 안 할 생각입니다. 자, 교수님.
헤어진 연인을 무척이나 사랑한다고 그런 얘기. 자, 그러면서 왜 칼을,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왜 흉기를 들고 그 현장을 찾았던 걸까요? 글쎄요, 이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뭐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일방적인 사랑이라고 한다면 상대는 상당히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이 동의를 해야만 이게 사랑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사랑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여성 같은 경우는 두려워서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 흉기가 지금 이제 보도에 의하면 6개월 전에 사건 발생 6개월 전에 인사동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집에 보관을 해왔다. 그래서 이제 범행 당일 피해자 이모 씨를 자기는 위협을 할 목적으로 소지를 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잡히는 그 과정에서 이 범인이 자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나중에 혹시 문제가 된다면 뭐 그 상대를 어떻게 해코지하고 자기도 자해를 할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간 것 같은데 이제 막상 경찰에 의해서 그렇게 체포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 무방비인 그 2명의 그 형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거죠. 예. 군산 사는 남원땡님이 딱 말씀하십니다. 경찰들 사이에서 총은 쏘는 게 아니라 던져서 맞추는 것이라는 그런 얘기도 있지 않느냐라고 말이죠. 자, 김 기자, 일단 이항만 도주를 했어요. 네, 범행 다음 날에 바로 영등포구 신길동 주택가에서 이항만이 몰고 다니던 택시가 발견됩니다. 주변 공터에서 범행 당시에 입고 있었던 바지와 양말도 같이 발견됐고요. 이날 경찰은 범행 장소 부근에서 이항만을 도왔던 공범인 김 씨를 검거합니다. 한편 이항만은 범행 이후부터 개화산 부근 야산에서 숨어 지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당시 경찰 브리핑에 따르면 이 씨는 범행 뒤에 정신없이 배회하다가 가리봉동 소재의 한 모텔에서 투숙한 뒤 다음 날 인근에 주차된 승용차 한 대를 훔쳤다고 한강공원의 주차장 부근으로 도주해서 숨어 지냈다고 합니다. 낮에는 인적 없는 동산에서 잠을 잤고 밤이 되면 방화대교 옆에 한강 둔치에 나와서 자판기에서 음료수와 물을 빼마시며 연명한 겁니다. 예. 자, 사건 발생 다음 날 바로 공개 수배가 있었고 수배 전단이 막 뿌려졌는데 네. 자, 여기서 정말 황당한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그 예전에는 그 공개 수배 전단에 그 공개한 그 범죄자의 주민등록번호도 옆에 같이 적어놨었단 말이죠. 예, 예.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저건 적어놓을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지금 생각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거는 수사기관만 알고 있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외형의 특징만 알면 되는데 근데 그 당시에 성북구 도남동 한 아파트에서 저 이항만의 주민번호로 가입된 아이디가 게임 사이트에 접속한 기록이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경찰 입장에서 당연히 이 아파트를 대대적으로 수사를 해야 되는데 당연히 이항만을 잡지 못했고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아이디 접속자를 다음날 찾아냈는데 예.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좀 이상하죠? 뭐예요, 그게? 초등학생이 저기 전단지 보고 저 주민번호를 보고 이걸로 아이디 가입해야지 세상에. 라고 해서 이걸로 가입을 했던 건데요. 이 수사의 혼선을 빚고 나서 그 이후부터 이제 주민등록번호 없는 전단으로 이제 새로 배포하고요. 이제 현재는 정보공개제도상 지명수배자의 주민번호는 공개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저 초등학생 지금 30살이겠네요. 예. 자, 이항만 결국 현상금 5천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네, 5천만 원까지 올라간 현상금이 최대치인데요. 강도치사로 탈옥했던 신창원 그리고 연쇄살인범 유영철에게 5천만 원이 올라갔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계속해서 잡지 않고 경찰 경력이 한 400여 명까지 동원이 됐고 마지막으로 발견된 주분을 거의 호구조사하다시피 조사를 했는데도 못 찾았기 때문에 최고 액수까지 이 지명수배를 한 겁니다. 자, 이항만은 어떤 자였습니까? 네, 1969년생으로 운전기사였던 아버지 밑에서 네 식구와 단란하게 살아왔는데요. 중학교 때까지는 상위권 성적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3 때 부모님이 이혼하면서 어머니와 살게 됐고 그때부터 불량 학생들과 어울리면서 싸움과 가출을 일삼았는데요. 이후에 절도, 강간 등으로 전과 10범이 됐고 이 사건 발생 5년 전에는 세 번째 감옥살이를 하고 나왔는데 아버지를 찾아가서 돈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아버지는 매몰차게 돌려보냈고 그때가 이제 마지막 인연이 끊긴 때라고 합니다. 자, 일단 그 아버지가 언론에 나와서 자수를 권하는 그런 인터뷰까지 했었는데 자수를 하지 않았어요. 백 변호사님, 네. 인질극을 벌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2004년 8월 8일 오후 2시경에 강서구 범학동 한 연립주택에 현상수배 모임이 들어왔다. 이런 신고가 접수가 됐는데요. 이항만이 타고 온 것으로 보이는 아까 그 흰색 그 승용차를
이제 연료가 다 떨어진 채로 발견을 했다라는 건데 이제 차를 타고 아까 숨어 지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차 연료가 다 떨어지면 이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차를 버리고 주택에 침입을 했던 겁니다. 이 침입했던 집에 보면 창문에 창살이 없고 언덕길에 인접해 있어서 외부에서 이제 침입하기 쉬운 집이었었다고 하는데요. 신고자는 젊은 남성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집에 현상수매범 이항만이 있다고 하는데 조심스럽게 찾아가 봐라 이렇게 신고를 했다고 하고요. 도주 중이었던 이항만이 이제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당시 49살 박모 씨의 집에 침입을 한 건데요. 예. 박 씨의 손자 4살 박이 김군도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항만이 내가 경찰을 죽인 살인범이다라고 하면서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을 했다고 하고요. 이 당시에 이 여성 박모 씨가 흉기를 내려놓으라면서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손에 약간 상처도 입었었던 그런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교수님, 이 박모 씨, 손자랑 같이 있던 할머니 박모 씨가 그러면은 이항만하고 4시간 동안 집에서 뭘 하고 있었나요? 근데 이제 사실 이 박 씨, 그 49살이라고 하는 이 박 씨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아들 같다. 신고 안 하겠다. 그리고 국수를 끓여주겠다라고 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본인이 약간 좀 마음을 돌린 것 같아요. 그래서 해칠 생각은 없으니까 앉아서 이 얘기를 들어달라라고 하니까 뭔가 이 가슴에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라 입을 옷도 주고 밥도 차려줬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나는 곧 죽을 사람이기 때문에 돈이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그 돈 13,000원을 그 손자 김군에게 주고요. 자기 어린 시절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 부모 이혼 등으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사실은 이제 경찰을 살해한 그 혐의로 지금 그 수배가 되고 있는데 경찰을 죽일 마음은 없었다. 그런데 유가족에게 미안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제 뭐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자기 가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딸이 7살인데 자기가 성폭력 전과로 감옥을 갔다 와서 딸을 봤는데 너무 마음이 좋지 않았다. 그래서 자신이 죽는 게 딸을 돕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극단적 선택을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4시간 동안 머물면서 오후 6시쯤 돼가지고 컴퓨터가 있는 그 중간방에 가가지고 자기와 관련된 기사를 갖다가 검색을 하면서 수사 진행에 대해서도 살펴봤다고 합니다. 결국 이 할머니 박모 씨의 기지로 이항만을 잡을 수 있었던 거군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편안해지니까 박 씨가 이 양반에게 나 이제 좀 청소 좀 해야겠다라고 청소기를 돌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진공 청소기를 돌려놓고 그때 아들에게 전화를 한 거죠. 아하. 근데 단순하게 신고하라고만 한 게 아니라 이 박 씨가 어떤 대단한 기질을 보이냐면 중간방에 창문을 열어놓을 테니까 경찰들에게 거기로 진입이라고까지 또 지시를 해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경찰에 실제로 출동을 했고 경찰도 2명씩 조를 나눠서 한 조는 이제 정식으로 입구로 가서 혼선을 일으키고요. 한 조는 이미 중간방으로 진입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초인종이 띵동 울리자마자 박 씨는 이 아이를 업고 화장실로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숨었던 거죠. 그래서 이 경찰이 온 걸 눈치챈 이양만은 자해를 시도를 했지만 다행히 박 씨의 기지 덕분에 무사히 검거가 됐던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박 씨 그리고 아들에게 현상금 그 5천만 원이 또 주어졌죠. 자, 백 변호사님. 네. 이항만 법원에 어떤 처벌을 선고를 받았습니까? 일단 검거 4개월 만에 1심 판결이 선고가 됐습니다. 예. 2004년 12월 2일에 이항만은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뭐 본인은 이제 우발적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범행 방법 자체가 굉장히 잔인했고 또 정당한 이유 없이 공권력에 정면으로 도전을 했다라는 부분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만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됐습니다. 아이고. 일단 우발 범행이라는 거예요. 계획 범행은 아니었고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데 또 교화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사건에서 사형이 선고되지 않으면 어떤 사건에 선고가 되어야 되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자, 교수님. 일단 경찰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경찰의 어떤 정당한 법 집행 그리고 충분히 그런 경찰도 사람인데 정말 위험한 상황에서는 대응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진짜? 사실 이제 이 사건이 이제 그 경찰관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어떤 첫걸음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요. 사실 이제 그 순직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열악했어요. 그래서 위험 직무 관련 그 순직 공무원 보상에 관한 법률이 이제 제정이 돼 가지고 이제 보상이 좀 크게 확대됐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권총이라고 하는 것은 쏘는 게 아니라 던지는 것이다. 그 정도로 자조적인 분위기였는데 필요시 총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떤 그 법의 그 제도적인 그런 것들이 이제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3회 이상 뭐 이렇게 물건을 버리라, 흉기를 버리라라고 하는데도 저항을 하는 사람, 또 뭐 체포, 구속, 압수영장을 갖다가 이제 실제로 집행을 하는 그 과정에서 거기에 대해서 반항하는 이런 경우, 이런 등등. 그리고 이제 사실은 권총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테이저건이라든가 지금 많이 이제 보급이 됐는데 경량화돼 있는 그 방탄조끼라든가 또 전자충격기 이런 것들이 경찰에 들어오는 계기가 됐는데, 안타까운 것이 결국 사람 2명의 생명이 이렇게 쓰러지고 난 이후에 이렇게 된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안타깝죠. 알겠습니다.